안녕하세요. 저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중년 여성이에요. 살면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인생이었는데 요즘 그 힘듦을 보상이라도 해주는지 좋은 일들만 계속 있네요. 한 가지 고민이라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들 며느리가 저를 꼭 모시고 살고 싶다며 말을 하는데 한사코 거절을 해도 같은 아파트 위아래라도 가까이 살아야겠다는 애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고민이랍니다. 주변에서는 복 받았다면서 이런 아들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인생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한번 꺼내 보려고요. 사실 아들은 20년 전 재혼한 남편의 자식이었어요. 저도 일찍 부모를 여의고 혼자 살아왔는데 아들을 처음 본 순간부터 전 이 아이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죠. 남편과도 결혼을 하면서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여보, 나는 우리한테 아이는 준성이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당신은 나랑 아이를 낳고 싶다곤 했지만 난 준성이를 봤던 처음 그때부터 이제 나에게 자식은 준성이 한 명뿐이라고 생각했어. 당신이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결정이 준성이에게도 당신에게도 좋을 것 같아. 아직 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아이에게 배다른 동생이 생긴다는 건 너무 혼란스럽지 않을까? 당신이 준성이 생각 많이 하는 거 알아. 그렇지만 당신도 아이 낳고 싶어 했잖아. 난 괜찮아. 준성이도 내 자식이지만 당신이랑 아이 낳고 싶어. 당신 닮은 아이 한 명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내가 당신이랑 왜 결혼을 결심했는지 말했었나? 늘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잖아. 어둡고 칙칙했던 내 삶에 당신이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런 당신을 닮은 아이가 한 명 있으면 난 더 행복할 것 같아. 나도 물론 당신이랑 아이 갖고 낳으면 정말 행복하겠지. 그렇지만 나에게 첫째는 준성이야. 당신이랑 연애할 때도 늘 얘기했잖아. 준성이를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자고.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준성이 덕분이고, 우린 앞으로 다른 건 생각하지 말자. 우리 아들 열심히 잘 키우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만 생각하자. 그러려면 아이는 더 이상 안 낳는 게 좋을 것 같아. 정말 괜찮겠어? 여보, 굳이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준성이도 동생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잖아. 당신이 얼마나 아이를 좋아하는지 내가 잘 아는데. 준성이한테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괜찮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돼. 아니야. 준성이한테 미안한 마음 때문이 아니고, 내 온 마음을 준성이한테만 주기도 모자랄 것 같아서 그래. 아이를 낳게 되면 내 마음을 또 나눠줘야 하니까, 나중에 좀 더 아들이 크고 나서 그때 돼서도 아이를 갖고 싶다면 그때는 생각해 보겠지만 지금은 준성이한테 집중하고 싶어. 남편은 아이를 더 낳길 바랬지만 전 아들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의 치모는 출산을 하면서 사고로 돌아가셨고 아들은 한 번도 엄마의 손길을 받아본 적이 없었죠. 그런 아들에게 전 진짜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어요. 아들은 남편을 닮아 마음이 깊었는데 절 정말 잘 따랐고 속 한 번 썩여본 적이 없었죠. 다만 남편의 몸이 좋지 않아 결혼하고 몇 년 후부터는 제가 생계를 책임져야 해서 남편은 늘 저에게 미안해 했어요. 여보,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어. 오늘은 목욕탕에 손님들 많았지? 내일 연휴라 그런지 다들 목욕하러 많이 왔을 텐데 오늘 진짜 고생했겠네. 팔다리 좀 주물러 줄까?
우리 여보, 나한테 시집와서 고생만 하고, 멀쩡하고 건강한 남자 만났으면 이 고생 안 하고 살았을 텐데, 정말 미안해. 애 딸린 호래비한테 시집와서 그 고운 손으로 일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미안하고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니 내가 더 고맙지. 내가 챙겨야 하는데 우리 준성이도 잘 챙겨주고 살림도 잘해주고 나야말로 정말 고맙지. 오늘은 몸 컨디션은 괜찮았어? 안 그래도 당신 어제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했는데 오늘은 좋아 보여서 다행이야. 아침에 준성이 밥은 먹고 나갔어? 오랜만에 아침 신경 좀 써봤는데 준성이가 잘 먹었어야 하는 건데. 그럼, 누가 만든 건데? 바쁜 아침부터 어떻게 밥을 더 차리고 나갔어? 그냥 좀 더 자지. 준성이가 엄청 맛있게 먹고 갔어. 내일은 자기가 아침밥 하겠다고 말하고 잠들었어. 당신 참 좋겠다. 준성이는 나보다 당신을 더 챙긴다니까. 엄마 힘들다고 아까도 자기 전에 자기가 청소한다고 하는 걸 겨우 말렸어. 낮에도 와서는 엄마 고생한다고 내내 청소하고 치우더니만 당신 오는 거 보고 잔다고 했는데 내일부터 쉬는 날이니까 어차피 엄마도 집에 있을 거라고 했지. 그랬어? 아휴, 내일은 아들이랑 같이 시간 좀 보내야 되겠다. 우리 아들 누굴 닮아서 이렇게 착하지? 그래서 오늘 집이 유난히 깨끗했구나. 당신 참 복 받았다. 그렇지? 주변에 물어보니 우리 아들 나이면 엄마 아빠랑 말도 안 하는 애들 많다던데. 준성이는 그런 거 하나 없고 참 우리 복 받았어. 이게 다 당신 덕분이지. 당신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쯤 준성이도 사춘기 제대로 왔지 않겠어? 당신이 이렇게 사랑으로 준성이 키워줬으니까 누구보다 착한 아들이 된 거지. 고마워. 내가 얼른 건강이 좋아져야 할 텐데.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우리 가족은 누구보다 행복하고 서로를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불행은 이내 찾아오고 말았는데 남편은 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저나 아들은 큰 슬픔에 빠졌지만 서로를 의지하면서 버텨냈어요. 그렇게 전 새신사로 열심히 일을 했고 아들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한 번도 저에게 말대꾸를 해본 적도 없었던 아들이 한 번 제 말을 듣지 않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대학 진학을 할 때였어요. 아들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직장에 다니겠다고 고집을 부렸죠. 준성아, 엄마는 아들이 꼭 대학에 갔으면 좋겠어. 이건 아빠도 같은 생각이실 거야. 혹시 대학 등록금 때문이라면 그런 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엄마가 알아서 이미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너는 대학 갈 준비만 해. 이렇게 포기하는 거 너무 아깝지 않니? 네가 하고 싶은 일도 있을 거고 생각해 둔 것도 있잖니. 엄마 걱정으로 그런 결정하지 마. 엄마, 전 다른 건 하나도 필요 없어요.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한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만 엄마가 계속 그 일을 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매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힘들게 일하는데, 이제부터라도 엄마한테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대학은 나중에 제가 제 힘으로 갈 수 있을 때, 그때 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끝까지 엄마 몫을 할 수 있게 해줘. 엄마는 네가 대학에 들어가고 혼자서 잘 살 수 있을 때까지 뒷바라지 해주는 게 엄마 몫이야. 이걸 끝까지 해내야지. 못하면 나중에 아빠 만나서 할 말이 없어.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했어. 끝까지 널 책임지겠다고. 내 힘이 닿는 날까지 다른 건 몰라도
네 손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엄마가 약속했어. 이 약속 꼭 지키게 해줘. 알았지? 네가 정말 계획이 있어서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면 가고 싶었던 대학은 꼭 가. 교신 깊은 아들은 절 위해서 대학도 포기하고 자신이 생기를 책임지겠다며 나서기도 했어요. 수많은 대화 끝에 결국 아들은 대학에 갔지만 사실 아들이 이런 결정을 하는 걸 보면서 혹시나 내가 아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때부터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는 이제는 아들을 제 곁에서 떠나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기도 했어요. 성인이 되었으니 자연스럽게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거라 생각했는데 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를 더 많이 챙겼어요. 아들은 공부를 잘했고 대학 입학금을 제외하고는 내내 장학금을 받았고 자취를 하라고 방을 구해주려고 했지만 아들은 먼 거리 통학을 하며 저와 함께 살았어요. 그렇게 아들은 변호사가 되었는데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아들은 독립하지 않고 저를 챙겼죠. 엄마, 장 보실 때 제 카드 쓰시라니까 왜 안 쓰세요? 이렇게 하면 저 매일 제가 알아서 마트에서 주문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편하게 쓰세요. 그리고 세금들 다 제 앞으로 빠져나가게 해놓았으니까 또 바꾸지 마세요. 자꾸 그렇게 바꾸면 저 진짜 전기도 펑펑 쓰고 물도 펑펑 쓸 거예요. 건강검진은 왜 날짜를 바꾸셨어요? 가는 날에 저 쉬어야 되니까 이번에 또 바꾸시면 안 돼요. 준성아, 엄마 아직 돈 벌고 있잖아. 엄마가 다 낼 수 있어. 그리고 엄마 건강검진 하는데 왜 네가 쉬어? 그냥 이래도 돼. 괜찮아. 혼자 갔다 오면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리고 엄마 통장으로 자꾸 돈 보내지 마라. 알았니? 왜 자꾸 보내는 거야? 준성아, 너 나중에 결혼하고 집 사고 그러는데 써야 돼. 엄마가 그만큼은 못 해주니까 지금부터 차곡차곡 모아야지. 나 결혼 안 할 건데요? 엄마랑 평생 살 건데. 엄마는 아들 일찍 보내고 편하게 살고 싶구나. 엄마, 나는 결혼해서도 엄마랑 쭉 살 거니까 이제는 포기하세요.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결혼해서도 엄마랑 같이 살 거라고. 엄마가 싫어도 어쩔 수가 없어. 지금까지 엄마한테 받은 거 효도하려면 아마 내가 늙을 때까지도 다 못 해드릴 것 같은데요? 아휴, 준성아. 네가 아직 뭘 모르는 모양인데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하면 좋아할 여자 아무도 없어. 아들아, 엄마는 네가 엄마 품에서 이제는 떠나서 어엿한 성인으로 독립하는 게 제일 바라는 거야. 엄마는 엄마가 스스로 잘 알아서 살 수 있으니까 엄마 걱정 하나도 하지 마. 엄마 걱정 하나도 안 해요. 날 걱정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엄마 없이 살아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못 산다고 하면 난 결혼 안 해야지 뭐. 그러니까 자꾸 나보고 독립하라고 집 나가라고 하지 말고 그냥 엄마도 이제는 편하게 제가 해드리는 거 즐기면서 사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엄마한테 다 보답해 드리려면 평생에도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자꾸 혼자서 잘 살 수 있다고 하지 마세요. 바쁜 와중에도 아들은 절 살뜰하게 챙겼는데 주변에서도 효심이 자자하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사실 전 걱정을 했던 게 아들이 너무 절 챙기는 바람에 아들과 결혼을 하겠다는 여자가 없으면 어쩌나 걱정을 했어요. 아들은 한 번도 집으로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적이 없었죠. 아들은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평생 저와 살 거라며 말했고, 전 제가 아들 인생에 걸림돌이 될까봐 내내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 제 걱정을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
누군가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준성 씨 여자친구 이미영이라고 합니다. 준성 씨한테 어머니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마 준성 씨는 집에 저에 대해서 말은 안 했겠지만 준성 씨랑 지금 만나고 있어요. 제가 어머님께 인사 한번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절대 안 된다고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몰래 찾아왔어요. 놀라셨죠? 어머, 아유, 미안해요. 준성이한테 이렇게 아리따운 여자친구가 있는지 몰랐네요. 얼른 들어와요. 뭘 또 이렇게 많이 사왔어요? 준성이랑은 그럼 오래 만나고 있는 거예요? 준성이가 집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렇죠? 그럴 것 같았어요. 저랑 만날 때도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은 아닌데, 어머님 얘기는 항상 많이 듣고 있어요. 사실 전 준성 씨랑 결혼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직 준성 씨는 대답을 한 건 아니지만, 전 꼭 하고 싶어요, 어머님. 그래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도 미리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 그래요? 근데 준성이가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준성이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 혼자고, 나랑 같이 살아야 하거나, 뭐 생활비를 줘야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준성이가 워낙 효심이 깊은 애라 나랑 살아야 한다 어쩐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리고 전 괜찮아요.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것도 좋고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어머님. 준성 씨가 그래서 자꾸 결혼 얘기 꺼내면 말을 돌렸나 싶네요. 솔직히 요즘은 시어머니랑 같이 살겠다는 여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저한테 결혼 얘기 꺼내지 못했나 봐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모시고 살 수 있어요. 아들 여자친구는 정말 싹싹하고 밝았어요. 처음 보는 저에게도 싹싹하게 잘하길래 좋은 여자친구구나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들은 여자친구가 집까지 찾아온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거기까지 찾아갔어요? 절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요즘 자꾸 결혼 얘기를 꺼내길래 제가 안 된다고 했더니 결국 찾아간 모양인가 봐요. 엄마,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가서 놀라셨죠? 제가 잘 얘기해서 말렸어야 하는 걸 진짜 찾아갈 줄은 몰랐어요. 오래 만난 건 아니고 사무실에서 소개해줘서 몇 달 전에 만났어요. 엄마한테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정말 싹싹하고 성격이 좋더라. 딱 우리 아들 짝으로 제격이던데? 근데 왜 결혼 얘기 꺼냈는데 자꾸 말 돌리고 거절했던 거니? 혹시 너 엄마랑 같이 살아야 한다고 말한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야? 안 그래도 와서는 그 얘기 했는데 엄마는 너 결혼하면 시원하게 혼자서 살 거야. 엄마도 이제는 혼자서 솔로 생활 즐겨야 하지 않겠니? 네? 엄마 아들 내쫓으시려고요? 에이, 저 결혼해도 엄마랑 살 거라니까요. 그리고 여자친구랑 아직 결혼할 생각 없어요. 몇 달 만난 것도 아니고 아직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좋은 마음은 있는데 결혼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일이 바쁘기도 하고 굳이 결혼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근데 거기 가서 결혼 얘기도 꺼낸 거예요? 아니 뭐 결혼 얘기를 꺼냈다기보다는 결혼하고 싶다면서 말을 하긴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지. 그리고 여자친구가 이렇게 싹싹한데 왜 고민을 하니? 결혼하고 싶다고 먼저 말했다면서.
엄마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저렇게 싹싹하고 성격 좋은 여자 많이 없어. 엄마는 오늘 보니까 딱 마음에 들던데? 그 뒤로도 아들의 여자친구는 혼자서 우리 집에 자주 오더라고요. 와서는 저랑 같이 수다도 떨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죠. 아들은 중간에서 가지 말라고 말리는 눈치였지만 사실 전 오랜만에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를 그렇게 집으로 찾아오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저에게 조용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너무 좋아요. 진짜 제 엄마 같아요. 너무 좋으신 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성 씨 없이도 오잖아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한번 인사드려야지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긴 했는데, 저 사실 준성 씨랑 만나면 만날수록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어머님. 아직 만난 지 1년도 안 돼서 너무 이르다곤 하지만, 전 지금 마음이 바뀔 것 같지 않아요. 나도 미영이랑 같이 이렇게 밥 먹고 차 마시고 얘기 나누는 거 너무 즐겁고 좋아. 준성이는 둘째치고 솔직히 나이차 많이 나는 아줌마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젊은 친구들이 많지 않잖니. 나도 미영이 성격이 너무 좋아서 며느리 삼으면 딱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나랑 결혼하는 게 아니니까 준성이가 워낙 신중한 편이라서 그런가 보다. 그렇죠. 준성 씨는 너무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하는데도 자꾸 아직은 아니라고만 하고 혹시 어머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준성 씨는 어머님 걱정이 우선인 것 같거든요. 저도 준성 씨 마음 이해하기는 하지만 너무 걱정이 많아서 탈인 것 같아요. 어머님이 잘 좀 얘기해 주세요. 결혼해도 괜찮다고요. 어머, 준성이가 자꾸 내 얘기를 하는가 보구나. 그래, 알았어. 안 그래도 내가 그것 때문에 걱정이 좀 많았어. 준성이가 워낙 효자여가지고 내가 준성이랑 한번 잘 얘기해 볼게. 준성이도 결혼 생각이 없지는 않을 거야. 아들의 여자친구는 내내 결혼 얘기를 꺼내도 아들이 자꾸만 거절을 한다고 했고, 그러면서 아들이 제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 말을 듣고는 아차 싶었는데, 아들이 저 때문에 걱정이 많아 결혼을 주저하는 것일까 걱정이 되었죠. 전 일찍 들어온 아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아들은 뜻밖의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 솔직히 말하면 난 결혼 생각이 아직 없어요. 여자친구는 저랑 일찍 결혼하고 싶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난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이 없고 만약에 결혼하고 싶으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괜찮다면서 만나자고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결혼하자고 졸라대니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요. 근데 엄마한테도 결혼 얘기를 자꾸 꺼내니까 사실 헤어져야 하나 고민하고 있어요. 왜? 혹시 엄마 때문에 걱정돼서 결혼을 주저하는 거니? 엄마가 혼자 있어서 그러는 거야? 준성아, 엄마는 준성이가 새롭게 가정도 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 물론 네가 네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미뤄두거나 생각이 없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혹시라도 엄마 때문에 주저하는 거라면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 그건 엄마가 바라는 건 아니야. 솔직하게 엄마가 걱정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전 지금도 예전 생각이랑 변한 게 없어요. 엄마는 항상 제가 독립하고 혼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말을 하지만 전 그럴 생각이 없어요. 평생 엄마 아들이고 엄마랑 평생 같이 살 생각이에요.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전 결혼 안 할 생각이고요. 여자친구가 제 말을 듣고서 엄마랑 같이 살겠다고 했지만 뭐 그거랑 별개로도 결혼을 아직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절하는 거예요. 엄마 때문이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솔직히 홀어머니 외아들이면 주변에서 다들 부담스러워 할 텐데 여자친구는 정말 싹싹하고 성격도 좋잖니. 거기다가 네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괜찮다고 하는 거면 엄마는 마음에 들어. 혹시라도 마음이 없어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면 잘 생각을 해보렴. 몇 달이 더 지나고 아들은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고 예비 사돈댁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선 너무나 좋아하셨죠. 당장 상견례를 치르자면서 먼저 연락이 왔지만 전 한 가지 고민이 생겼는데 바로 집 상황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들에게 말을 하니 그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상견례 날이 찾아오고 예비 사돈네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화기애애할 거라고 생각했던 분위기는 다소 무거웠어요. 미영이 통해서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사돈께서 혼자 아들을 키우셨다고요? 듣기로는 준성이가 친자식은 아니라던데 그럼 다른 자녀분들은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뭐 저희가 더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미영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긴 했지만 아무래도 본인을 통해서 들었던 건 아니라서 말이죠.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된 거 자세한 얘기 좀 들을 수 있나요? 아, 준성이는 제 친아들은 아닙니다. 남편이랑 결혼하면서 제 자식이 된 거죠. 그렇지만 한 번도 제 친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정말 사랑으로 키웠고요. 보시다시피 아들이 알아서 잘 커주기도 했죠. 어떻게 보면 제가 아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제 고향으로 가서 따로 살 생각이고요. 준성이한테 다른 형제는 없으니 걱정 마세요. 아, 그러신가요? 뭐 그렇다면야 걱정은 없습니다만 사실 사이만 봤을 때는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건 사실이죠. 인물도 훤칠하고 능력도 좋고 성격도 서글서글하니 착하고요. 저희도 처음에는 홀어머니라는 얘기를 들었을 땐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그 엄마가 친모가 아니라고 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어떠실지 아시죠? 아마 사이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죠. 미영 양이 사돈댁을 닮아서 이렇게 성격이 좋은가 봅니다. 저는 사실 우리 아들도 아들이지만 미영 양이 참 성격이 좋아서 좋습니다. 아이들 결혼 관련해서는 나중에 또 따로 자세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오늘은 좋은 날이니 기분 좋게 드시고 편하실 때 연락 주세요. 상견례를 마치고 얼마 뒤 집이며 가구, 가전이나 예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을 하자며 안사돈이 저를 불렀어요. 아들에게는 자세하게 말을 하진 않았지만 아들 결혼을 위해 남편 사망보험금과 월급을 모아둔 통장이 있었고 거기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안사돈은 예비 며느리와 함께 나왔더라고요. 두 사람은 정말 터무니없는 제안을 했어요. 사돈,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저번에 상견례 할 때는 사이도 있고 딸도 있는 앞이라 제가 제대로 말을 못했었는데 사돈께서 우리 사이 친모도 아니시고 거기다가 사이 부친께서 살아계신 것도 아니신데
이렇게 사위 엄마 노릇하시는 것도 그렇고, 저로서는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 아시죠? 사위가 다니는 사무실도 저희 집안 쪽 사무실인 거 아시죠? 우리 아니면 사위는 잘 되지도 않아요. 아, 그러시군요. 네,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아들, 제 친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남편이 곁에 없긴 하지만 제가 남편 몫까지 최선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보시기에는 친모가 아니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미 입양까지 다 한 상태라 서류상으로도 아들은 제 아들이기도 하고요. 혹시라도 주변에서 아실까봐 걱정하시는 거라면 주변에서는 알면 안 되죠. 뭐 좋은 거라고. 하여튼 친모는 아니시니 결혼하고 나서 이것저것 간섭할 일은 적으시겠죠? 명절이나 이런 때에도 굳이 며느리 부려먹겠다 그러시지도 않으실 테고. 솔직히 비 한 방울 안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라고 키우셨다만 낳으신 것도 아니실 테니 결혼하고서까지 끼고 사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네, 뭐 그렇습니다만 제가 아들을 곁에 끼고 살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저도 아들 엄마이니 엄마 노릇은 끝까지 해야 되겠죠. 어떤 걸 말씀하시는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혹시 저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돌려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안 그래도 바로 말하려고요. 이 정도 말하면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솔직히 사회 직업 빼고는 다 뒤처지는 거 아시죠? 이런 상황에서 시집 오겠다는 여자 엄청 감지덕지라는 거 아실 테고요. 그래서 말인데 사위가 집은 해오겠다고 했지만 저희가 이 상황에서 예단까지 다 하는 건 웃기다고 생각해요. 가구나 가전도 사돈께서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차피 저희 아니면 그 집안으로 시집갈 여자 없잖아요? 네? 제가 친모가 아니니까 기울어지는 집안이라 이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집부터 가전, 가구 이런 거 싹 다 저희가 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보세요 안사돈. 제가 미영양 안사돈 닮아서 성격 좋다고 말했었죠? 그거 취소하겠습니다. 저 우리 아들, 친아들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희가 집을 해가니까 가구나 가전은 그쪽에서 해오셔야죠. 아니면 그런 부분은 아들과 며느리가 알아서 상의의 결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듣고 보니까 화나네. 그러지 말고 저희 정식으로 다 갖춰서 합시다. 예물 예단 이런 거 정하시죠. 이 여자 말이 안 통하네. 사이가 워낙 사람이 착하고 둔해가지고 그런 걸 몰라서 당신한테 하는 소리 아니야. 계모 주제에 아들로 장사하려 드네. 왜? 아들 장가 가면 며느리까지 부려먹으려고 그래? 아이고, 친아들도 아니면서 무슨. 아들 장가 보내면 이제 계모짓도 그만하세요. 어차피 자기 빚줄도 아닌데 아들 앞날 방해하지 말고 깔끔하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떠나세요. 자기가 방해물인 걸 모르네. 뭐가 어쩌고 어째요? 내가 왜 아들 방해물이야? 딸 자식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는 건 내가 아니고 당신이지. 어떻게 남의 가정사를 가지고 이렇게 하대를 해? 당신이야말로 장사하려고 드는 거야? 제가 소리를 치자 예비 안사돈은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죠. 경악하고 있는 제 얼굴을 보면서 예비 안사돈은 웃으며 말을 하더라고요. 핏줄도 아니면서 핏줄인 척 하는 거야? 웃기지도 않아. 뭐 시어머니 노릇이라도
하려고 그러는 건가? 이보세요, 아주머니. 당신 아들 변호사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 그 아들 장가라도 보내려면 이제는 핏줄인 척 그만해야 하지 않겠어? 늙을 때까지 호래비로 만들 거야? 어차피 우리 아니면 당신 아들 죽을 때까지 결혼 못해. 예비영아, 넌 꼭 이 결혼을 해야 되겠니? 아, 엄마, 조금만 참아. 어차피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테니까. 아주머니,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아들이 자꾸 아주머니 얘기만 한다고. 그 얘기를 했으면 좀 말아 쳐먹었어야지. 꼭 이렇게 말을 해야 알아들으세요, 아주머니? 어차피 떠난다고 해서 말하는 건데 핏줄도 아니고 애초에 남편 죽고 나서도 이렇게 끼고 키운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 알죠? 남들이 보면 엄청 오해한다니깐요. 아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받으면서 컸는지 알아요? 그거 알면 이렇게 소리소리 지를 게 아니라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아주머니. 에휴, 변호사나 되기에 망정이지. 뭐 저기요, 아주머니. 당신 아들이라는 사람 변호사나 됐기에 우리랑 결혼하는 거야. 그거 아니었으면 평생 장가는커녕 여자 한 번 못 만난다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물러나세요. 어차피 아들이랑 살 생각도 없다면서요. 고향으로 가시고 아들이랑은 이제 그만 보시고. 안사돈과 아들의 여자친구는 둘이서 희죽희죽 웃으며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당황하며 서 있던 찰나에 제 앞으로 나타난 건 다름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보고선 두 사람은 경악을 하더라고요. 아들은 사돈 면상에 서류 한 장을 날렸죠. 보니 고소장이었어요. 이게 뭐야? 고소장? 사기? 자네 이게 도대체 뭔가? 사기라니? 우리가 무슨 사기를 쳤다고 이 종이 쪼가리를 얼굴에다 들이대? 자네 우리 미영이랑 결혼 안 할 거야? 자네 이런 식으로 하면 미영이랑 결혼은커녕 더 이상 못 만나네. 알고서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만날 생각도 없고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만 형편 없었네요. 사기죄로 당신네들 다 고소했으니까 조사나 받으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신 거 모욕죄로 고발할 겁니다.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이런 짓을... 엄마? 참나.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한테 엄마라고 하는 자네가 더 이상한 거 아닌가? 뒤에서 사람들이 자네 욕을 얼마나 하는지 알아? 우리가 그거 커버해 주느라고 얼마나 노력하는지는 알고? 자네 그거 알면 나한테, 아니 우리 미영이한테 그렇게 못해. 자네 모든 문제들 다 떠안고 감싸준다는데 뭐가 문제인가? 애초에 저한텐 문제가 없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 당신네는 피가 섞여서 대대로 사기치나? 그럼 사기꾼 집안이랑은 더더욱 엮이면 안 되겠네. 그렇게 커버 쳐준다고 내 이름 팔아서 사기치고 다녀요? 어디 한번 사실 확인 좀 해봅시다. 사실은 이러했어요. 안사돈이 말했던 아들네 회사는 사돈 가족 회사도 아니었어요. 아들 회사 직원만 사돈의 친척이었을 뿐 전혀 연관이 없었죠. 애초에 아들과 여자친구를 소개해준 사람이 아들이 홀어머니 외동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소개를 해줬던 거고, 제가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까지도 다 알고 소개를 받았던 거였어요. 아들의 여자친구 집안은 대대로 사기를 치던 집안이었나 보더라고요. 이번에는 변호사인 아들을 사이라고 하면서 주변에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인데, 그게 들통날까 싶어
빨리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저에게 저런 압박까지 한 거였어요. 빨리 결혼을 하고 저를 떼어내야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였죠. 결국 저 사람들은 제가 아들에게 걸림돌일까 걱정하던 마음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러던 중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돼 두 모녀는 사기 행각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처벌도 받게 되었다더라고요. 한동안 전 이 사실을 알고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제 마음을 이렇게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죠. 아들은 이 일을 계기로 저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친모가 아니기에 걸림돌이라는 마음은 버리고 마음으로 낳은 내 자식을 정말 정성으로 키웠다는 뿌듯함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들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준비하게 되었네요. 애초에 아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건 제가 아닌 제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강하게 아들의 엄마로서 당당히 살아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6개월 전에 시동생이 결혼을 했었어요. 동서는 개인 사무실을 운영할 정도로 꽤 잘 나가는 변호사였어요. 아무래도 변호사다 보니까 시댁 집안에서도 상당히 높은 대우를 해줬었고 법에 관련된 문제들은 쉽게 해결해 줬었죠. 그러다 보니 가족들은 날이 갈수록 동서에게 잘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의 지인분들의 상담도 자주 해줬어야 했지만 그런 것들을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본인이 겪은 일처럼 진지하게 해결해 줬었죠. 그런 동서를 항상 옆에서 지켜보면서 같은 여자가 봐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동서도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잘 나가는 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항상 뒤따라오고 있었죠. 변호사가 법을 다루는 사람이지만 일종의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가 생기는데 여기에서 동서와 시동생의 마찰이 자주 일어났었고 여러 가지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 몇 개가 있었어요. 대기업 연구개발팀에서 일을 하는 시동생도 동서 집안의 대우를 받곤 있었지만 동서가 변호사라서 그런지 길을 못 펴고 지내는 것 같아 보였었죠. 결국 시댁에 모임이 있었을 때 시동생이 가지고 있던 불만들이 터져 나오면서 동서를 난감하게 만들었었고 좋았던 분위기는 상당히 심각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결국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어요. 둘 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분야에 서로 이해를 해주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야? 너는 가족들이 있는 앞에서 재수 씨한테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겠어? 한마디의 말실수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지 몰라?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의뢰인의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데? 그러는 너는 모든 생활에 떳떳하다고 할 수 있는 거야? 다른 여자 직원들한테 한 번도 웃어준 적 없다고 자신할 수 있어? 형, 이건 그런 문제와는 전혀 다른 거라고. 이 사람이 보내는 시선은 남들과 온전히 직업적 문제로만 볼 수 없다니까. 내가 느끼고 있는 의심들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 이 사람의 행동하는 거에 문제가 있으니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몇 번이나 경고를 했었는지 형은 모르고 있잖아.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나 변호사야. 그리고 당신이랑 결혼한 아내라고. 그런데 내가 다른 남자들한테 웃음이나 파는 가벼운 여자로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얻을 수 있는 게 뭔데? 당신이 봤을 때는 내가 그렇게 한가해 보여?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하기는커녕 남들한테 웃음이나 판다고 몰아가는 게 맞는 거냐고.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당신과 결혼했는지 알아? 서로에 대한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이해를 해줘야지. 그럼 상담 온 의뢰인분께 정색하고 인상 쓰면서 상담을 해줘야 한다는 거야?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고 운영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당신이 아냐고. 나는 내일보다 항상 다른 사람 일 처리하기 바빠. 항상 힘들고 안 좋은 감정이 있어도 의뢰인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 조절을 하면서 하루하루 버텨오고 있는데 당신은 내가 남들한테 웃음이나 파는 가벼운 여자라고 바람 피우고 있는 것 같다는 쓸데없는 말이나 늘어놓고 있는데 우리 관계가 계속 이런 식이면 나는 당신이랑 오래 살지 못해. 아주버님이 방금 하신 말대로 당신은 내가 일하는 곳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들어오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 회사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데 당신이야말로 나 몰래 다른 여자들한테 웃음 주면서 바람 피우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이런 식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 없이 계속 의심만 하면 결국 우리의 관계는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다고. 서로를 믿고 신뢰해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데 계속해서 의심할 거야? 시동생은 동서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다고 의심하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었는데 시동생은 뭐가 문제인지 동서의 행동에 대해 지적하고 있었어요.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시부모님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최대한 서로의 관계에 대해 좋게 풀어주려 했지만 이미 시동생과 동서가 각자 안 좋은 감정을 계속해서 쌓아와서 상당히 예민해진 상태라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살면서 남편한테 가벼운 여자로 비칠 줄 몰랐다며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보이고 말았어요. 그 모습에 당황한 가족들 모두 동서를 진정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로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지만 시동생은 그런 동서의 모습을 보면서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바람 피우다 걸리면 뼈도 못 추린다고 분위기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시모가 시동생의 태도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야? 내가 그러지 말라고 분명 얘기했을 텐데 둘이 이혼이라도 할 생각이야? 작은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신경 써주고 있는지 몰라? 너 그거 병이다. 의처증 같은 거라고. 아무래도 작은 며느리가 너보다 훨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신경이 쓰이니까 네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며느리가 우월해 보이니까 남자들이 꼬인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너도 지금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해서 직급을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자기 마누라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는데 나 같아도 결혼 생활 때려치우고 싶겠다. 어머님, 저 괜찮아요. 전부 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건데 어쩌겠어요. 좀 더 노력하면 제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올 거예요. 저는 언제나 한결같은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 불안한가 봐요. 앞으로 좀 더 신경 쓸 테니 그만 뭐라고 하세요. 어머님이 화내셔봤자 오히려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먼저 일어나도 될까요? 내일도 많은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쉴 시간이 없거든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같이 갈 거야? 아니면 더 있다가 올 거야? 남자 의뢰인이 한두 명도 아닐 텐데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시간이 없겠지.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 기력을 보충해서 다음날 또 남자들과 쉬지 않고 상담하지 않겠소? 시동생의 마지막 말에 상당히 충격을 받은 동서는 무서울 정도로 얼굴 표정이 변했지만 시동생은 계속해서 동서에게 안 좋은 말들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시댁에서 서둘러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저희는 시동생에게 분노의 화살이 돌아가고 말았어요. 도련님, 방금 했던 말은 옆에 있던 저도 상처를 받을 만큼 큰 실수를 한 거라고요.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속이 후련해요? 당장 가서 동서한테 사과하세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 거죠? 저는 느끼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것뿐인데요. 형수가 저희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어른들이 앞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정확한 증거가 있긴 한 거야. 작은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네가 그런 증거물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그런 말을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만 그렇게 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는데? 만약 정말 작은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확실한 증거물을 가지고 와라. 나는 뭐 너한테 큰 소리 치고 싶은 줄 알아? 믿고 싶지는 않지만 네가 하도 그러니까 나까지 불안해진다. 너 정말 의처증 아니야? 의심병 같은 게 있는 거 아니냐고. 내가 봤을 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제가 직업이 뭔지 잊었어? 변호사야.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조심하며 남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증거는 없지만 느낌상 확실하다고. 제가 봐도 시동생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듯 보였어요. 확실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았죠.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시동생의 행동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까봐 가족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며 동서가 바람 피우고 있는 현장을 잡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동서 내외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시동생이 동서가 바람을 피우지 않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밖에 없었고, 저희 가족은 시동생과 반대되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 같았어요. 그만큼 가족들한테 잘했고, 6개월이 지나는 동안 한 번도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보인 적이 없다 보니 바람을 피우고 있지 않다는 걸 더욱더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집안에서 소란이 일어난 이후 한동안 조용한 듯 싶었는데 하나의 사건이 제 눈에 포착이 되고 말았죠.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저희 부부는 점심시간 때 정신없이 손님을 받으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도 점심 식사를 하러 나왔는지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분들과 다른 식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저희 식당과 동서의 변호사 사무실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가끔 저희 식당에서 백반을 시켜 먹을 때가 있었어요. 배달도 되기 때문에 동서 사무실에도 몇 번 배달 간 적은 있었죠. 남편은 주방에서 전적으로 요리를 하고 있는 반면 저는 카운터나 배달 일을 주로 하는데요. 직원들을 고용하게 되면서 저는 주로 식당 주위 동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배달 일을 주로 합니다. 동서가 반대편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없이 홀에서 일을 하던 도중에 배달 주문이 들어와서 남편한테 음식을 전달받아 스쿠터에 실은 뒤 출발하려고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데
동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식당을 다시 나와 어디론가 급하게 뛰어가더라고요. 워낙 시간이 없던 저는 배달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동서와 아는 척도 못하고 출발을 했는데 외제차 한 대가 동서 앞에 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스쳐 지나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이 말한 대로 동서가 외간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인 건지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된 저는 배달을 하고 돌아와서도 동서가 외제차에 올라탔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궁금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죠. 시동생이 한 말들이 전부 다 사실이면 상당히 문제가 커지게 되는 거라 동서가 바람이 아닌 그냥 단순히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과 단둘이 있을 때 점심시간 때 배달을 하러 나가다가 동서를 봤었다며 그때의 상황을 침착하게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별거 아니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제가 모르는 외제차에 올라타면 무조건 바람이냐고 차를 운전하고 있던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괜한 오해는 문제를 더 키우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무언가가 잡히지 않는 이상 절대로 시동생에게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며 남편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과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기로 하고 또 다른 기회가 왔을 때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싶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고 정말 동서가 만에 하나 바람이라도 피고 있다면 그건 집안에 상당히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였죠. 그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동서가 어느 날 점심시간 때 오래간만에 저희 식당에 직원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저는 동서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주문한 백반을 내어주었고 점심 식사를 마친 동서는 저에게 가끔 혼자서 배달을 시켜 먹어도 되냐는 말을 꺼내길래 흔쾌히 받아주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이 워낙 가까웠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간 동서와 직원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건물로 들어가려는 동서가 또다시 누군가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심각한 얼굴을 하면서 통화를 하고 있던 도중에 며칠 전에 봤던 외제차가 동서의 사무실 앞에 멈춰섰고 동서는 자연스럽게 그 외제차에 올라탔습니다. 식당 일이 거의 한가해진 저는 잠깐 외출을 하겠다고 남편한테 말한 뒤 헬멧을 쓰고 스쿠터에 시동을 걸었어요. 이미 출발한 외제차를 따라가기 위해 바짝 뒤쫓기 시작했고 신호가 걸리게 되면서 저는 외제차 옆에 바짝 붙을 수 있었습니다. 짙게 썬팅이 되어 있던 차라 창문을 내리지 못한다면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창문을 내려준다면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있었겠지만 상황은 제가 생각한 대로 따라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던 도중에 다시 한번 신호가 걸렸고 운전하고 있던 사람은 남자였고 그 옆에는 동서가 앉아 있었는데 서로 손깍지를 낀 채 얼굴을 마주보며 사랑의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신호가 바뀌자 외제차는 출발을 했고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따라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서서 동서가 탄 외제차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받았던 충격은
저에게 처음 느껴보는 배신감을 안겨 주었어요.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고 확신에 찬 표정으로 얘기했던 동서가 저희 가족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어요. 그렇게 식당에 돌아와서 넋이 나간 얼굴로 들어서자 저를 본 남편이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저는 두 눈으로 목격했던 걸 차마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입 밖으로 꺼내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 속에 동서가 잘못 본 거 아니냐고 발뺌을 하면 제가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남편한테는 일이 좀 힘들어서 기운이 빠진 것 같다고 대충 둘러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기회를 엿보며 제대로 된 증거물을 확보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 되고 직원들이 저희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동서는 보이지 않길래 물어보니 사무실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며 나중에 따로 먹겠다는 말에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저는 남편한테 백반 하나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건네준 백반을 들고 동서의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가게 되었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동서의 이름을 부르려 하는데 깔깔거리며 웃는 목소리가 동서 상담실에서 밖에까지 울려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무슨 대화를 하는지 엿들으려는 찰나 상담실 문이 열렸고 눈앞에 동서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들어왔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동서는 많이 놀랐는지 비명을 지르면서 저에게 연락도 없이 왜 왔냐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게 직원들만 밥 먹으러 왔는데 동서는 할 일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길래 배가 고플까봐 백반 하나 준비해서 왔지. 점심시간도 걸을 만큼 많이 바쁜 거야? 여기가 지금 형님 안방이에요? 이곳은 제가 일을 하는 곳이라고요. 한창 바쁠 시간에 사무실에서 청국장 냄새 풍기면 상담하러 오시는 의뢰인분들께서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형님이 가지고 오신 6,000원짜리 청국장 제 입에 들어가면 입에서 냄새 풍길 테고 그럼 의뢰인들이 저희 사무실에 또 찾아오고 싶겠냐고요. 지금 한창 상담 중이었는데 이렇게 업무 방해를 하시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의뢰인 보는 앞에서 체면구기게 정말 너무하시네요. 여기에 10,000원 드릴 테니까 당장 나가세요. 제가 경고하는데 앞으로 제 허락 없이 사무실에 발도 들이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그땐 제가 잘 아는 법대로 일 처리할 테니까 가족들끼리 괜히 얼굴 붉힐 일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음식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청국장이라고요. 동서는 제가 보는 앞에서 건네받은 청국장을 화장실 변기통에 전부 부어버린 뒤 물을 내려 버렸어요. 그리곤 빈 그릇을 다시 건네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동서의 태도에 저는 기분이 나쁘다기보다 상담실 안에서 나오지 않는 그 사람이 더 궁금했었어요. 확실히 저에게 들키지 말아야 될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면서 상담실 안을 확인해 봐야만 했죠. 저를 보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동서를 대응하면서 변기에 청국장을 부어버린 거에 대해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제가 소리를 지르자 동서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와서 당황했는지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삿대질을 하며 밀어붙였고 상담실 안에 계신 의뢰인분께 죄송하다는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다면서
문을 활짝 열어 젖히려는 순간 동서가 악착같이 막아서며 저를 강하게 밀쳐버렸어요. 동서의 힘에 밀려버린 저는 결국 넘어져서 이성을 잃어버려 상담실 문을 강제로 열어 젖히려는데 그 타이밍에 동서의 직원분들이 들어오면서 저를 말리게 되었고 끝내 상담실 안에 있던 사람의 얼굴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서의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무조건 밝혀내서 확실한 증거물들을 확보해내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참을 만큼 참았던 저는 핸드폰을 들어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그렇게 동서의 모든 걸 파헤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요청한 지 며칠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동서는 단 한 번도 저희 식당에 와서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제 화를 더 크게 키우고 있었죠. 그리고 기다리던 증거물들이 하나둘 도착하게 되자 저는 가족들 모두를 식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시동생과 동서의 관계는 여전히 좋지 않았는지 서로 얼굴조차 마주 보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런 관계를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주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동서의 실체를 밝히는 것밖엔 없었죠. 다 모이셨으니 지금부터 제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도련님이 동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해서 뒤쫓아 가봤는데 차량 안에 타고 있던 어떤 남자가 동서와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저 혼자 목격했던 장면이고 제 눈에 들어왔던 현장을 증거물로 남겨두지 못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동서 사무실에 누군가 상담을 왔다고 하길래 남편한테 백반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한 뒤에 사무실로 올라갔었죠. 분명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저는 증거를 확보해야 될 것 같아 사무실로 들어간 거지만 저를 본 동서가 악착같이 저를 막아서더라고요. 그때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동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였고 직원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저는 더 이상 상담실에 있는 사람을 확인하지 못한 채 사무실에서 나와야만 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제가 이 동네에서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저에게는 눈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했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아는 지인들까지 총동원해서 동서의 뒤를 밟았어요. 동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 왠 줄 알아? 항상 흔히 마주하는 사람들이 동서의 뒤를 조사하고 있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 여기 제가 받은 증거물들이에요. 저처럼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동서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두 팔 걷고 도와주셨죠. 동서의 모든 일상들이 전부 여기에 담겨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동서가 저를 밀치는 순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배달원 분들을 동원해 동서의 뒤를 밟아주길 부탁했어요. 제가 배달하는 스쿠터는 동서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뒷조사한다는 게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다른 배달원 분들은 동서가 모르는 상황이라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한두 개의 증거물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몇십 개나 되는 증거물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모든 걸 밝혀내기란 쉽지 않았겠지만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동서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었고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접근한 걸 뒤늦게 파악한 동서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증거물 중에 제일 결정적인 영상을 재생시키자 시댁 식구들은 경악을 했고 동서는 엎드려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저도 몇 번이나 확인해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을 만큼 동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죠. 시동생의 직감대로 동서는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상담실에서 절대 나오지 않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동서의 친딸이었어요. 그리고 그 딸의 친아빠도 함께하고 있었죠. 시동생과 결혼을 하기 전에 생긴 아이였고 한참 지난 일에다가 헤어지기까지 했었는데 동서가 잘 나가고 있다는 거에 친아빠라는 사람은 자기 자식을 데리고 사무실을 찾아온 거였죠. 지금의 가정을 무너뜨리겠다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안에서 깔깔거린 사람은 그 남자와 새로운 살림을 차렸던 여자도 상담실에 있던 거였죠.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가족들은 경악을 했고 그렇게 가족들 몰래 계속해서 돈이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그 남자와 손을 잡았던 이유, 그리고 서로 주고받았던 시선은 그 남자가 가정을 깨버리겠다는 말 때문에 모든 걸 참고 있었던 거였죠. 변호사인 동서가 모든 일들을 쉽게 해결하지 못했던 이유는 시동생과 새롭게 꾸린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기 위해서였지만 모든 사실이 저에게서 밝혀지고 말았던 거였죠. 동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 태어난 아이였고 친부의 호적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남자와 함께 살고 싶은 생각도 없다며 지금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고 했었지만 이미 시댁 식구들은 동서의 행동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동생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왔고 동서는 주저앉은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걸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던 거죠. 사무실에서 저에게 난리를 쳤던 이유를 물어보니 자기도 모르게 너무 당황스러웠고 저를 최대한 빨리 밖으로 내보내고 싶어서 그런 거였다며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동서와 시동생은 서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모든 사실을 숨긴 채 결혼한 부분에 대해 고통을 받게 된 시동생은 동서를 상대로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결혼을 하면서 지출된 모든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상 요구를 하게 되었어요. 동서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뒤에서 모든 걸 바로 잡으려 했지만 과거에 자신이 잘못 선택한 인생을 지우기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벌려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혼한 뒤 알게 된 또 다른 문제점은 동서가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시동생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동서는 시동생의 아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에 만났던 남자한테 아이를 떠맡기고 자기는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계획한 것도 화가 나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시동생의 친자식이라면 정말 생각 없는 여자인 것 같아요. 산부인과에서는 아이가 태어나 봐야 친자 확인이 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거라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시동생이 전 남자와의 관계가 없었냐고 솔직하게 물어보자 충격적이게도 없었다는 말을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기죄 등 변호사를 통해 해결을 하긴 했지만 10달의 시간 동안 받는 정신적 고통과 태어날 아이가 시동생의 친자라면 그것 또한 정말 큰 문제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만약 친자라면 아이만 데려오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 아이는 동서가 키우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서는 다시 시동생과 재결합하길 원하는 눈치인데 시동생은 절대 마음을 열지 않는 상태예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겪네요. 여러분들의 삶은 언제나 순탄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힘들었던 시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 제 삶을 다시 찾게 된 여자입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들을 눈앞에서 마주했을 때 저에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루빨리 그런 상황들을 알게 된 게 오히려 제 삶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서로가 맞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된 순간부터 저희 부부는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결혼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고 제 선택이 틀렸다는 좌절감 때문에 삶에 대한 의욕이 거의 없었어요.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너무 달랐던 터라 자주 목소리를 높이게 됐는데 제가 남편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게 결정적으로 싸우게 된 이유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으면 생활의 변화는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살아온 삶에서 크게 벗어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하고 싶은 대로 살 생각이면 왜 저와 결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런 모습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쉽게 결정해서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남편한테 최대한 좋게 설득하면서 삶을 변화시키려 했었는데 결국 한 번의 사고로 집안 전체가 울릴 정도로 상당히 큰 싸움으로까지 이어졌고 이혼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늦은 새벽 시간까지 술을 먹고 들어오는 거 100번 양보하고 이해할 순 있어요. 하지만 개가 돼서 들어오는 건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거의 매일 술을 퍼먹다시피 해서 그날도 일찍 들어올 것 같진 않아 그냥 포기하고 자고 있었는데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길래 잠에 취한 상태로 방문을 열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경악할 만한 충격적인 장면들을 만들었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저는 늦은 새벽 시간에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집안 여기저기에다가 가리지 않고 토를 해버렸어요. 얼마나 먹었는지 양도 어마무시하게 나와서 감당이 안 될 정도였죠. 화장실에서 해결하라고 했는데 남편은 저를 뿌리치더니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토를 해서 그냥 짐 챙겨 나왔습니다. 저도 참아올 만큼 참아왔던 터라 더는 못 봐주겠더라고요. 결혼 전에도 술을 어느 정도 먹는 건 알고 있었는데 과하지 않게 적당히 마시길래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싫어서 자기 본 모습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결혼 이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날 정말 질려버려 친정으로 와버린 뒤 남편과 함께 살아갈 생각을 접어버렸어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같이 살 바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았습니다. 애도 없는데 굳이 힘들게 같이 살아가면서 남편의 개보다 못한 모습을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이 술을 먹고 난 이후에 너무 다른 사람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었다며 아닌 것 같으면 망설이지 말고 결정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날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제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남편이 먼저 전화를 걸었는데 받자마자 첫 마디가 청소를 다 해놨다는 거였어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안 꼴을 보고 나도 너무 놀라서 급하게 청소를 하긴 했는데 당신은 어제 얼마나 놀랐겠어. 이번 일은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일단 집에 들어와서 대화 좀 하자. 오늘 안 들어올 건 아니지? 회사에다가는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출근을 못할 것 같다고 말해놨거든. 당신 참 염치 없다. 그 집에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최근에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끝까지 내 말을 무시하더니 결국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술 퍼먹고 와서 집안 꼴을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놔? 청소했다고 해서
냄새가 빠질 것 같니?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며. 그래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야? 얘야, 나다. 아침에 내 아들한테 연락을 받자마자 깜짝 놀라서 일단 내가 먼저 집에 와봤다. 아들이 실수한 거 전부 다 치우고 해장국 만들어 먹였으니까 거기서 그러지 말고 와서 얘기 좀 하자. 평생 안 올 것도 아니잖아. 많이 실망한 거 알지만 그래도 얼굴 보면서 대화를 해야 해결이 되지 않겠니?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남편이 혼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놨는데 제가 집에 없는 걸 보고 남편도 어느 정도 눈치는 있었는지 시모를 불러 집안 정리를 했다곤 하지만 이미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봐서 더는 미련이 남아있지 않아 이혼 생각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좀 늦었네. 자, 봐봐. 우리 어머니가 내가 실수한 거 전부 다 정리해줬어. 덕분에 당신이 손가락 하나 까딱할 게 없다니까. 아까 나한테 한 소리 들었으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둘이서 잘 좀 지내라. 그래도 서로 잘 살아보겠다고 혼인신고에 도장까지 찍어놓고 이런 일로 이혼하겠다는 건 아니지. 살면서 내 아들이 저지른 실수 같은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삶의 티끌 같은 일인데 심각해질 필요 있겠니? 맞아. 우리 어머니 말대로 내가 어제 일은 실수한 게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혼하는 건 너무 오버 아니야? 어느 누가 술 먹었다고 이혼까지 하냐? 술 먹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번이 처음이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참아왔는지 당신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어머님 아들이라고 이런 문제로 감싸고 들면 제가 더 피곤해진다는 거 모르세요? 오죽했으면 이 사람이 토한 거 치우지도 않고 친정집으로 가버렸겠어요. 그만큼 저에겐 너무 큰 충격이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봤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렸는데 당연히 이혼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리고 이이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결혼 생활은 유지하고 싶은데 삶이 변하는 건 싫다고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원래 남자들이 그래. 구속받는 거 싫어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게 남자들이야. 너희 시아버지도 그랬는데 지금은 가정에 충실한 거 봐라. 살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도 귀찮아서 가정에 더 충실해진다니까. 너희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 맞춰가면서 사는 게 힘든 건 당연한 거다. 나도 아직까지 맞춰가면서 살고 있는 중이고 마음에 들지 않은 부면들이 너무 많은데도 없는 것보단 나니까 부대끼며 사는 거야. 어머님은 그런 성격일진 몰라도 저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저와 결혼을 했으면 서로 배려하고 맞춰가는 게 당연한 거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건 충분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면 저도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얘기하려고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삶의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저희 관계 정리할게요.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지 않겠어요? 시모는 저와 남편이 다시 좋게 풀길 바라고 있었지만 이미 저는 남편에 대한 마음이 거의 떠나간 상태였고 함께 살아가야 될 이유를 느끼지 못해 이혼하는 게 제가 살 길이었어요. 남편은 다음부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저의 관계를 좋게 풀려고 설득을 하길래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모는 서로 잘 풀라면서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시댁으로 돌아가셨고 남편은 저에게 눈치가 보였는지 방문을 두드린 뒤 들어와 옆에 앉았는데 머뭇거리면서 건넨 한마디에 너무 놀라 남편이 뱉었던 말을 다시 되물었어요. 무슨 생각으로 저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의도를 물어보게 되었죠. 우리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내가 당신과 함께 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나 지금 하는 일 솔직히 마음에 들지가 않거든. 그냥 직원 하나 고용한다 생각하고 나랑 같이 일하면 당신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서로를 더 이해하지 않겠어? 그렇게 해야 술자리도 줄어들 테고 당신이 싫어하는 것들을 내가 하지 않겠지. 나도 이번에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 엄청 후회하고 있어. 내가 하는 일이 쉬워 보여? 그냥 하던 일이나 잘하고 앞으로 행동 똑바로 해.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혼이야. 당신 직업을 본 것도 아니고 사람이 좋아 보여서 결혼을 선택했는데 술을 입에 달고 살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 지금도 내 화가 다 풀린 건 아닌데 당신이 결혼한 이후 오늘 나한테 미안해하는 게 진심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두고 보려고 하는 거야. 내가 술을 먹는 거에 대해 뭐라고 하는 거야?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할 정도까지 먹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야. 당신 할 일 다 하면서 가정에도 충실하면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 하는 행동이 결혼 전이나 후나 똑같으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라고.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다음에도 또 이런 식이면 그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혼 결정할 거니 그런 줄 알아. 정말 다음부터는 조절해서 먹을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런데 나 지금 다니는 회사 꼭 다녀야 되는 거지? 당신 식당에서 같이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야? 당신이랑 같이 일하는 거 불편해. 그리고 식당 일 해본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왜 같이 일을 하자는 거야? 다니고 있는 회사나 잘 다녀. 알겠어? 남편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쉽게 결혼한 것도 아니고 변하겠다며 자기 잘못에 대해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어서 일단 두고 보기로 했던 거였죠. 이혼이야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남편과 함께 있던 좋은 기억들도 있었기에 두고 보기로 했는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했을 땐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제가 함께 일하는 걸 강하게 거부를 하자 더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좋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저에 대한 배려를 해주고 술자리도 현저히 낮아져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해주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행동들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다니기 싫어하던 회사를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즐겁게 다니던 남편이 꾸미는 거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도중 남편이 전화로 상갓집에 다녀와야 할 것 같다면서 동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늦게 올 것 같아 전화를 한 거라는데 평소와는 다른 행동에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늦은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들어왔는데 술을 꽤 많이 먹었더라고요. 얼굴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아 보였고 침대로 바로 누웠는데 잠시 뒤 남편의 입에서 누군지 알 수 없는 여자의 이름이 반복해서 나오길래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차의 블랙박스부터 확인을 해봤어요. 자동 음성 녹음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직감한 게 맞는다면 남편 차에서 단서가 발견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차에 올라타 블랙박스에 있던 메모리 칩을 꺼낸 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에 연결해서 남편이 그동안 어디를 다녀왔는지 전부 다 훑어봤어요. 그런데 딱히 걸릴 만한 게 없었는데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면서 꾸미기 시작했을 때부터 다른 곳을 주기적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시작으로 술 취한 남편 입에서 나온 한 여자의 인물이 등장했죠. 같이 차에 올라탔는지 대화 내용은 꽤 평범했지만 둘이 한 공간에 있다는 것부터가 제 속을 끓어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상갓집을 다녀오겠다고 했던 남편이 알고 보니 최근에 만나던 여자의 상갓집에 진짜로 다녀온 거였어요. 내가 너 고등학교 때 봤을 때 어머니께서 너 의사 만들겠다고 쉬지 않고 일만 해오셨잖아.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사고로 떠나셨으니 너희 어머니께서 감당해야 될 짐이 상당히 무거우셨겠지. 그래서 그때 몸을 많이 혹사시키셨나 봐. 암으로 떠나실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었어. 누가 봐도 건강해 보이셨는데. 그래도 너희 어머니가 그때 힘들게 노력한 만큼 너는 서울의대 나왔고 결국 의사 생활을 하게 됐잖아. 아마 편히 눈 감으셨을 거야. 앞으로 내가 너희 어머니 대신
지켜줄 테니까 힘들면 나한테 기대도 돼. 우리가 남도 아니고 고등학교 동문인데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내가 도와줘야지. 그때 이사만 안 갔어도 우리 삶이 달라졌을까? 그때 너무 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잖아. 만약 이사를 안 갔다면 우리의 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 그런데 너는 이미 결혼을 했잖아.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 그 사람과 지금 좋지 않은 관계고 이혼 얘기까지 나왔는데 무슨 미래가 있겠어? 나도 이제 내 길을 가야지. 아닌 길을 계속 고집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 너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삶에 낙이 없었을 거야. 그 사람과 성격이 너무 안 맞거든. 최대한 빨리 정리할 테니까 기다려줄 수 있지? 정말 괜찮겠어? 우리 관계에 대해서 네 처가 알게 되면 가만두지 않을 텐데. 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네가 내 옆에 있어줘서 많은 위로가 됐고 언제든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내가 이기적인 걸까? 너희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옳은 행동일까? 너는 아무 잘못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할게. 어차피 이혼하기로 했다고 얘기했잖아. 그 사람과는 이미 끝난 관계야. 마지막 영상 속에 담긴 음성 녹음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서울의대를 나온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여자가 뭐가 부족해서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만들어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을 모두 보게 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안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남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미 저와 이혼을 결심하고 다른 살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땐 분노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고 있는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어 양동이에 물을 한가득 담아 그대로 남편의 얼굴에 사정없이 부어버렸어요. 찬물을 뒤집어 쓴 남편은 화들짝 놀라더니 잠이 덜 깬 상태로 소리치며 화를 표출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블랙박스에서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었고 동문과 나눈 대화가 핸드폰에서 흘러나오자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돼선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할 말 있어? 설마 했는데 네가 나를 이런 식으로 배신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그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랑 이혼을 하고 싶었어? 네 입에서 그 여자의 이름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길래 혹시나 해서 블랙박스를 살펴봤다가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온몸이 떨릴 정도야. 너까짓 게 나를 버려? 내가 유선이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다고 잔물을 뒤집어 엎는 건 아니지.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 심장마비 걸려 죽을 뻔했잖아.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고민 중이었는데 차라리 잘 됐네. 이렇게 된 이상 전부 다 얘기할게. 나는 너랑 이제 같이 살아가는 게 지긋지긋해. 어차피 우리 둘이 맞지도 않는데 계속 억지로 살아봤자 시간만 버릴 거 아니야. 걔는 내 모든 걸 이해해주고 맞춰준다고. 하지만 너는 날 항상 무시하고 남편으로서 존중해주지 않잖아. 이런 삶이 너무 숨막혀서 그만하고 싶었어. 걔를 만날 때마다 너랑 비교되고 너랑 하는 모든 시간들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더라. 그래서 조만간 이혼하자고 얘기하려 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도장부터 찍으면 되겠네. 자, 내가 서류까지 미리 싹 다 준비해놨어. 도장만 찍으면 되고 내일 서류 접수하면 우리는 남이 되는 거야. 내 인생이 바뀌는데 의자로 그딴 거 아깝지도 않다. 그리고 나 재혼식 가는 거 아니야? 너랑 이혼한 뒤 혼인신고는 나중에 다시 해야겠지만 우리 재혼식 먼저 하기로 했어. 걔는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많이 힘든 상태야. 내가 평생 옆에서 있어주기로 결정을 내렸어. 거기에다가 직업이 의사인데 너랑 비교가 되겠냐? 우리 부모님도 벌써 이 사실 다 알고 계셔. 진짜 너 이렇게까지 쓰레기였냐? 나는 그래도 너를 믿고 지금까지 봐줬는데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어? 내가 순순히 이혼해 줄 것 같아?
이런 기분으로 절대 안 해주지. 네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나랑 이혼 원하면 소송을 하던지 알아서 해. 이깟 이혼 서류 찢어버리면 그만이야. 너희 두 연놈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이혼 절대 안 해줄 거고 그년한테도 똑똑히 전해. 내 눈앞에 띄는 순간 머리채 전부 다 뽑힐 줄 알라고.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린 뒤에 당장 나가라고 집에 있던 물건들을 전부 다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남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들이며 옷들 싹 다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는 놈 데려와서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감사한 줄 모르고 바람이나 피는 남편 놈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도 제가 식당 일해서 힘들게 모은 돈으로 마련한 거라 남편은 집만 가지고 들어와 살았거든요. 남편은 제가 정신 나간 여자처럼 난리를 치자 당황했는지 도망을 쳤는데 몇 시간 뒤 남편이 시모를 앞세워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싹 다 바꿔버려서 문이 열리지가 않자 시모는 대화 좀 하자면서 쉬지 않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너무 시끄럽게 행동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는데 시모가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얼굴을 붉혔습니다. 너, 내 아들과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했니? 우리 아들이 의사 며느리를 데리고 오겠다는데 아주 초를 치네. 이혼을 빨리 해줘야 재혼식을 올린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혼인신고까지 할 거 아니야? 걔가 혹시 마음이 바뀌기라도 해서 재혼을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지 알아? 의사인 그년이 뭐가 부족해서 저런 놈이랑 살겠어요. 의사 타이틀만 보고 그냥 달려드는 것 같은데 급하면 체하기 마련인 거 몰라요? 어차피 저도 당신 아들이랑 살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고 더 이상 얼굴 보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이혼해주면 제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괴롭힐 때까진 최대한 괴롭혀주고 떠나야 제 속이 후련하죠. 소송으로 가도 끌 수 있는 만큼 끌고 갈 테니까 가볼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만 나가세요. 시모는 제가 뜻대로 이혼을 안 해줄 것 같자 의사 며느리를 놓치게 될까봐 불안했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저에게 막말을 퍼부어대길래 저도 시모의 말을 받아치면서 쉬지 않고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조금도 지려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자 시모의 손이 움찔거리기 시작하길래 서둘러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제 머리채를 잡아버릴 것 같았지만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더 커지게 될 거라는 걸 알곤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간 두 모자는 밖에 널브러져 있던 물건들 중에서 필요한 것만 챙기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난 뒤 주말에 집에 있던 남편의 물건을 전부 다 싹 다 정리해서 밖으로 버려버린 뒤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뒤에서 시모가 저를 밀친 뒤 집 안으로 같이 들어왔어요. 제가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시모는 말보다 손이 먼저 올라가더니 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고 저도 이에 질세라 시모의 머리채를 좌우 앞뒤로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몸싸움이 격해지면서 서로 뒤엉켜 있었는데 시모가 저를 욕실 안으로 강하게 밀쳐 버렸어요. 여기 서류에 당장 도장 찍어라. 무식한 게 힘은 또 왜 이렇게 세? 네가 피해본 거에 대해선 위자료 챙겨줄 테니까 도장 찍고 그냥 깔끔하게 끝내. 소송까지 가서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내 아들 재혼식 날이야. 앞으로 1시간 뒤면 내 아들과 새 며느리를 드리는 날인데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건 가져가야 새 며느리가 안심을 할 거 아니야. 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지금보다 더 더러운 짓도 할 수 있으니까 괜히 불이익 당하고 싶지 않으면 좋게 말할 때 도장 찍어라. 너 때문에 머리도 다시 만져야 되잖아. 힘들게 만든 머리인데 좋게 마무리 지으면 얼마나 좋아? 내 아들과 영상통화해 줄 테니까 확실하게 대답해라. 그렇지 않으면 오늘 내가 너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니 판단 잘하는 게 좋을 거야. 여보세요? 엄마다. 엄마 보이니? 자, 봐봐.
엄마가 이혼 서류 가지고 왔거든. 재혼식 전에 도장 찍게 만들고 갈 거니까 우리 새며느리 잘 좀 챙겨주고 있어라. 엄마가 너를 위해 별짓을 다 하고 있다. 대신 의사 며느리 얻을 수 있잖아요. 엄마가 고생 좀 해주세요. 힘든 시간은 금방 지나갈 거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엄마도 이제 목에 힘주고 다녀야죠. 우리 엄마 말대로 대충 도장 찍고 끝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순순히 따를 것이지. 욕실 안에서 그게 뭐냐? 아, 잠깐만요. 식장 관계자가 불러서 다녀와야 할 것 같으니까 끊지 말고 기다려봐요. 남편은 영상통화가 연결이 된 채 갑자기 자리를 비웠어요. 시모는 저에게 서둘러 도장을 찍으라고 재촉을 했고, 저는 시모의 말에 답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조금도 반응을 보이지 않자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 화가 났는지 핸드폰을 세워놓곤 저에게 또다시 달려들길래 저 또한 지지 않고 난리를 쳤는데 갑자기 시모 핸드폰에서 비명소리가 들렸고 식장 안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시모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장에 있던 한 아이가 웃으면서 영상통화로 연결이 되어 있는 핸드폰을 발견해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시모가 저에게 막대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였어요. 뒤늦게 온 남편이 다시 핸드폰을 아이에게서 뺏었는지 바로 전화 연결이 끊겼는데 이미 저와 시모와 몸싸움을 벌이는 게 전부 식장에 생중계된 상황이었죠. 시모는 저에게 화를 내면서 서둘러 도장을 찍었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온갖 짜증을 내며 집안에 물건을 던진 뒤 급하게 집 밖으로 뛰쳐나가길래 이번엔 제가 시모의 뒤를 따랐어요. 두 연놈들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택시를 탄 시모의 뒤를 쫓았고 그렇게 도착한 식장에서 남편과 시모가 만났는데 주차장에서 목소리만 듣던 블랙박스의 상간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모는 식장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상간녀를 가만두지 않으려 달려들려 했는데 그 순간 상간녀가 어떤 한 여자와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정말 괜찮겠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상당히 골치 아플 텐데 그때 돼서 문제가 더 커지면 어떡해? 그냥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안 되지.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을 어떻게 내칠 수가 있겠어? 그 사람한텐 조카들인데 언니 부부가 사고로 죽어서 내가 대신 데리고 살아야 할 것 같다니까? 그렇게 하래. 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잖아. 그 사람은 집에서 애들이나 보라고 그래. 아까 너도 영상 봤지? 저 집안 나를 놓칠까봐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다니까? 혼전 임신으로 낳은 내 두 아이들을 키워주기에 딱 알맞은 조건이야. 일단 저 사람도 한번 갔다 온 몸이고 내세울 거 없이 몸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살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용해 먹기 딱 좋지? 솔직히 그 여자 내가 인생 구해준 거나 다름없는 거다. 그리고 걔는 고등학교 때부터 내 뒤만 졸졸 따라다닌 애라 내 말 한마디면 죽는 신용까지 한다니까. 평생 이용해 먹다가 애들 다 크면 그때 내쳐도 되잖아. 그 집안 사람들 원래 좀 모자라는 경향이 있어. 내가 애들만 없었으면 이런 선택도 안 했지. 두 아이들 아빠가 책임 못 진다고 연락 두절된 상태인데 이렇게라도 아빠 만들어주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리고 저 집안 어머니도 가정부로 쓰기 딱 좋아. 의사 며느리라고 내 한마디면 껌뻑 죽거든. 내가 오죽했으면 저 집안을 선택했겠냐?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너는 그냥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어. 상간녀의 입에서 상상도 못할 대반전을 듣게 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과 동시에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갔는데 제가 그 사람의 인생을 구제해줄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 위자료 받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줬어요. 시모는 의사 며느리의 이미지에 손상이 가면 안 된다고 상간녀의 위자료까지 대신 내주었고 어차피 본인들이 알아서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가겠다는데 제가 그 길을 막아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의사 상간녀가 데리고 있던 두 아이들의 친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잠적했다는 것도 엄청난 충격이었고
혼전 임신을 해서 낳은 아이들인데 조카라는 말을 믿고 본인들이 돌봐주겠다면서 의사라는 타이틀에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그 인간들이 정말 한심했어요. 그렇게 잇몸이 만개해서 상간녀의 계획에 빠져 자신들의 인생이 나락으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온 지 3년의 시간이 흘러버린 현재, 그때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상간녀의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던 파일을 시댁에 보내고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도 보냈습니다. 그 인간들이 선택한 삶에 만족하고 있을 때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하고 싶어 때를 기다린 뒤 한창 단물을 빨고 있을 때 보내주었네요. 그리고 상간녀가 혼전 임신으로 친자식들을 키웠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상간녀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찾아가 조카라고 알고 있던 아이들이 상간녀의 친자식들이냐고 추궁했고, 그동안 자신을 속인 거에 대해 분노하며 이혼을 요구했지만 의사 며느리의 재력에 단맛을 보게 된 시몬은 처음에는 의사 며느리 머리채 잡고 난리치다가 충격적이게도 의사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되려 옹호했어요. 전 남편은 이혼하겠다며 난리고 시몬은 의사 며느리를 보낼 수 없다며 이혼을 뜯어 말리고 있습니다. 그 인간들은 의사 아내, 의사 며느리 얻었다고 그동안 좋아하면서 살았겠죠. 내막이 얼마나 더러운지도 몰랐던 그 인간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니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제가 굳이 손을 더럽히지 않아도 알아서 무너져주니 드라마 한 편 보는 것 같아 속이 다 후련하네요. 힘든 시간들을 겪었지만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은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